자, 그러면 지방 사교층의 계층 분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방 사족층도 간직과 가골 매개로 재생성되었다. 그러나 지방 사족이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좁아졌고, 먼저 응시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과거에 합격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중앙정치의 장악한 경학 사족에게 밀려서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한 채 하위직에 전전하다가 버스를 그만두기 일쑤였다. 주변에 고관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 은강을 진출하는 길도 좁아졌다. 자, 지방 사립층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를 경제 기반을 삼았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특히 장남에게 이제 상속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적장자 단독 상속, 적장자 우대 상속이죠. 자, 이에 따라 이제 자녀들의 경제력에도 격차가 발생했다. 그리고 차등 상승이 여러 세대에 걸쳐 되풀이되면서 그 사륙들 사이에도 경제적 격차가 점차 커져갔다. 또 노비종법 시행으로 양인 여성이 자녀는 아버지가 노비가 되더라도 양인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노비가 줄어들고 이에 위세를 부릴 수 있는 노동력 줄어들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양인 여자들이 조선기 때 노비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노비 중에 이제 외고 노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외고 노비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양인 여자도 결혼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노비종부법이 시행되면서 이 노비종부법은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시행될 때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 세조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난다. 세종이죠. 예, 세종 때 있었고 일전 직접 바뀌다가 이게 이제 언제 또 노비종부법이 되면 현종 때 하다가 다시 폐지됐다가 영조 때 정착이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노비정법은 이제 조선후기 때 양인 여성이 그 노비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태어난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양인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게 노비가 줄어들고 이에 부릴 수 있는 노동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노비정법과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노비의 자녀의 신분은 어머니 신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조선 전개는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 한쪽이 노비면 모두 노비로 인정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천직천이라고 해요. 일천직천. 그래서 이거 이제 세조 때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인 세종의 노비 종법을 바꿔서 일천직전했다는 거. 자, 양반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켜 노비 수를 늘려갔다. 그 결과 노비가 늘어나고 양인 수는 감소했다. 조선 후기 때는 양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노비 종업법의 시신 목적을 써라.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노비더라도 어머니의 양인일 경우 양인을 인정하는 하여 노비수가 빠르게 증가되었다. 그래서 양인수를 왜 국가에서 늘리려고 했냐? 당연히 세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세수익. 왜? 양반호가 늘어나죠. 물론 이때 양반호라는 것은 양반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보다는 직역으로서 양반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양반호에서 이제 직역 양반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역을 면제받고 하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비를 줄이고 양이나 시켜서 그냥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사족층이 분화하면서 그 내부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향론이 분열됐다. 조선 후기 때 항한 작성을 빌로써 갈등도 빈번하여 그 당시 이제 18세기 중반에 거치면 대부분 지역에서 항한 작성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이제 항한이라는 것은 항약의 그 참관 명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방사족들이 이제 양반으로서 이제 뭐냐면 인정받으려면 항안하고 청금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항이 18세기 때 이제 그 작성하는 거 명단을 누구 작성할까 가지고 싸우려서 뭐냐면 결국에 안 되고 중단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족은 명망 있는 조상의 권위를 위탁해 동성간의 견을 강화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문중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새로운 갈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문중이라는 것은 그 조선 후기 때 형성된 거야. 예. 그래갖고 조선 그 뭐뭐뭐 파평 윤씨 안에 뭐 여러 파벌들 있잖아요. 그 파벌들 안에서도 문중을 가진 파벌가 있고 없는 파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동성 간의 어떤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중들이 생기는 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성이라고 하니까 요즘 하도 동성을 여기 성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 요성이 아니에요. 요성이죠, 요성. 예. 그래서 여기 아니라 요거와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천사의 권력 구조 변동은 이 사회사거든요. 예, 갑자기 지금 정치 그 경제사 하다가 사회사 좀 건너뛰긴 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항전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얘기하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후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후생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51페이지 펴볼게요. 푸셈이 이런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푸셈 내용을 좀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요. 자, 여기 그 251페이지 상업 발달과 시대 통공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에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수목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업도 발달했다. 장시의 발달, 포구 산업의 발달과 사상도구의 성장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도성에서는 시정과 난정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는 일부 극단 정권을 제한하는 통공 발매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신해통공이다. 이렇게 있죠. 자, 장시의 발달과 이제 상도 시장의 이제 뭐냐면 증가인데 앞부분은 이제 그 겹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여인수, 음식점을 경영해서 상품 위탁 판매나 보관업, 운수업, 금융업하는 객주 여각 등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포구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장시가 발달하고 길이 생기면서 강과 바다로 만나는 지점, 강어귀에 포구들이 물류를 모이는 상업 중심지가 형성됐고, 이들 포구는 강이 많고 바다가 둘러싼 지형적 조건에 힘입어 내륙 장시대의 상품을 강과 바다를 통해서 그 전국 각지에 실어나르는 물류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포구들 보면 응진의 강경장, 덕운의 원상장, 창원의 마산포장, 그 원산이나 마산포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도시가 되죠. 하여튼 포구장시가 가장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응진의 강경장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강경장이 상당히 번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와 항구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강경장이 쇠퇴되고 대신에 이제 호남선을 이제 연결된 이 군산항이 부각이 돼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이처럼 고통 유지에 있던 장씨가 유통 중심지로 이제 성장하고 장씨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자 전국을 무대도 활동하는 상인들이 등장했고 경강 상인들은 서울에서 소비되는 쌀을 전국 각지에 조달하고 개성 상인들은 송방을 차려놓고 주 인삼과 인삼을 재배, 판매했으며 우주 상인, 동네 상인은 각각 천가 일본의 무역을 쌓았다. 예. 자, 또한 서울에서는 남대문 밖 칠패 시장과 동대문 부분 이현 시장이 생겨났고 종로 시장이 이제 했는데 또 실패 이현은 이제 난전들이 이제 사상들이 이제 장악했고 종로는 이제 시장상인들이 장악했죠. 자, 서울이 팽창하면서 서울이 팽창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성구에서 서울의 그 거리를 범위를 그 한성을 중심으로 심리로 이렇게 확대시켰죠. 자, 그래서 한강 유역까지 서울에 편입됐고 이런 지역에 시전이 설치됐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서도 고향의 누원정, 광주의 송파장 시가 새로운 유통 거점으로 발달했고 자, 그래서 이들은 이곳의 모든 지방의 상품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임으로써 서울 북쪽 도봉산 기슭에 있는 누원은 누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쪽이 노원 같아. 보니까 지금 어물, 포물인 동지역의 원산에서 서울로 반입한 길목이었고요. 그다음에 강제 송파 삼전도 일대의 강동 지방과 상당 지역의 상품이 들어왔다.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북쪽에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1번 도로하고 2번 도로가 있어요.
아니, 1번도 3번도가 있죠.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역참에 있었던 길인데 1번도로 쭉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가는 길은 이제 뭐냐면 일산 있죠? 일산 쪽으로 해갖고 저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평양 쪽으로 가는 길이고 3번도 쪽이 아마 이제 여기 도봉에서 노원 도봉 거쳐서 쭉 해서 의정부 요쪽 이제 해서 자, 저 금강산 원산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골목에 길목에 이제 누원점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강계 송파, 삼전도 일대 강동지방, 삼전도 일대는 강동지방과 삼남지방에서 상품이 들어오는 길목이었다. 그래서 이들 당시에서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송파에서 3대 놀이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뭔가 문화 행사를 좀 많이 하잖아요. 연극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요즘 안 하나요? 하여튼 문화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시장은 아니었지만 길거리나 이제 골목가게의 어연업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그 고기가 그 생선 같은 거 있죠. 말린 생선이나 아니면 그, 그 소금에 절여 있는 생선들을 파는 상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그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다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 이제 그 어물들을 이렇게 수송하려면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관을 그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거래하는 점포들이 늘어났다. 자, 근데 이들 점포는 소소한 생활용품을 대상인에게서 물건을 이제 사다가 도시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급밖에 책을 판매하는 책사, 그다음에 약을 판매 약국, 쇠고기를 판매하는 한방들이 나왔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도를 이제 좀 보실 필요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좀 보면, 자, 경원 게시하고 회원 게시가 있죠. 요거는 청라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여기 보면 게시라니까 공무역이고, 그래서 국감 게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문 후시가 있죠. 봉황상 옆에 책문이 있는데, 이 책문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입출입 같은 것들 하죠. 일종 오늘날 출입국 사무소 같은 역할인데 여기에서 형성된 것이 책무수시고 그 다음에 중간 게시와 또 이거 게시 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련사 후시도 있고 단련사 후시는 책무수시를 관리 그 단속하게해서 이제 보냈던 관리인데 얘네가 도시 뭐냐면 도중에 띄어먹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만상 의주의 만상 그다음에 평양 유상 손상 경강상의 집단을 그다음에 저 내상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상들은 이제 동네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보통 이제 지금은 부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산의 중심은 동네였어요. 동네 부였고 부산은 부산 진으로 조그만 도시였어요. 조그만 도시면서 좀 진 그 조그만 마을 어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개항을 할 때 그 동네에서 한 게 아니라 부산을 통해서 개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점점 커져가지고 동네까지 먹게 되죠. 지금은 부산 밑에 동네 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상의 성장과 난전의 이제 증가를 보겠습니다. 상황이 발달하면서 상인과 점포 중에 시형을 지지 않으면서 시현상의 치근 물종을 식역은 구격을 얘기하죠. 사설이 매매한 사상들이 적지 않았다. 자, 이리하여 당시 국가의 시현상인들은 이러한 사상들이 기존의 상업질서를 물려하듯 보여 난전에 불렸다. 난전의 발생 시기는 16세기까지 거슬러 간다. 시현상이 아닌 영세 소상인들이 이미 이제 시현 외곽에서 도소민들의 조성마련과 관련된 교환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난전은 시전 중심의 도서 상업 질서를 부활시킬 정도 아니야. 소금이 없고 그냥 보면 쫓아내 버리면 돼요. 예. 그냥 특별하게 뭐 근단 정권 같은 거 필요 없었죠. 예. 자, 난전은 임진왜란 이후에 도성 인구의 증가와 상업 발전에 힘입어 시장상인들 상권을 위협할 만큼 크게 성장했고 그 훈련도감의 군인들이 그 선고했다. 자, 그다음 국가가 지급하는 공로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봉급을 받은 면포를 팔거나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럼에도 이들 군인은 시장상인과 달리 전환이라는 것은 평시소대에 관리하고 있는 이제 명단이죠. 거기에 이제 뭐 그 시장상인들 종류와 함께 그들이 이제 뭐냐 독점할 수 있는 물품들 적어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전환 또는 시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환을 오이지 않은 시역을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난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 연간에 그 당시 국가의 통제에서 자주 발생되자 난전상의가 결탁에 난전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자, 그밖에 많은 도성민들이 상업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생계를 도모했고 여기에 각 간증의 관리나 노비 외에도 역타 도성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 결과 시전상인과 여타 시정상인 간의 사이도 물총 매매를 둘러싸고 여러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난정의 유형이죠. 난정의 유형. 그래서 난장의 유형이 이제 03년 기출문제에 나왔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전상인과 사상가의 유형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전상인한테도 치금 물종을 다툰. 그래서 A 시전상인들이 뭐 예를 들어 침잡, 바늘을 독점했는데 비상위 집단이 바늘을 팔면 비상위 집단이 난전이 돼버린 거죠.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시전상인과 수공업자에서 판매권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상의 대표는 경강상인들로 수도 한성을 저주인 경강을 중심으로 매점 활동을 통해서 부연 상업자 본가를 선정했고, 예컨대 이들 중에 이제 뭐냐면 어물촌에 대항해서 강산에 시장 창설 시도하는 여각 주인층이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포구에서 이제 주도했던 거고 주인이라는 건 중개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구에서 물류를 집산하고 보관하고 위탁하는 관리하는 것을 여각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도서관에는 중소신흥상인들이 개방을 이제 하고 여기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제 뭐냐면 그 모임 같아요. 모임 같아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들 매점에서 취급했으나 그 경제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마치 시장 상권까지 침해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의 일부 상인들은 어, 세력가의 안간들과 결탁을 해서 난전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경유착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상들은 남인들, 그 다음에 저쪽 이제 그 시현상인들은 노동색들이죠. 그리고 이제 극단정권 이후부터 이 사상들이 완전히 이제 세도 정치가 또 손을 잡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난정의 분쟁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난정 분쟁 과정에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쭉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난정이냐면 시전상인과 사상의 그 상권 분쟁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시전상인 안에서도 난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모자전과 상전의 경우 치금 물종에 따라서 분쟁이 났다 하는데 자 바늘을 이제 친자라고 하죠. 바늘을 각기 자기 시전의 취급 상품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정부 고소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자료 16번 한번 보세요. 이거 관련된 이제 기출사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중국산 비단강의 선정과 국내산 명주가보인 면주전이 사이에도 물종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 같은 비단인데, 요거는 중국산 비단이고, 요거는 국내산 그 비단인데, 질이 이제 국내산 어, 그 비단이 좀 질이 떨어졌나 봐요.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물종에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시전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수공업자들은 시전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선대제한의 수공업자들이 아니라 독립수공업자들이야. 자체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뭐 이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인 집단들이죠. 아니, 그 수공업 집단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종이 겹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은 시전상인과 동업을 배격하고 이 시전상인들과 동업을 배격한다는 거는 이는 이제 선대제 시스템을 타파한다는 거죠. 이걸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상공업자고 발휘했다.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를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시전상인들이 치열하게 분쟁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삼성전자, LG전자가 직영점 내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쿠팡을 거치지 않고. 예. 그래서 18세기 때 철물점과 야장 사이에 철물점 야장 사이에 그 벌어진 중방철 다툼이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철물점하고 야장은 철을 둘러싸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직접 생산 수공업자들이고 이 야장은 이제 그걸 갖다 파는 아 거꾸로 있네. 여기가 상위 집단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 철물 가져는데 물건 판 상위 집단이고 야장은 이제 철물 만드는 상인들이죠. 여기 중반철 다툼이나 그밖에 말총을 둘러싼 상정상인들과 총장상인들이요. 다툼. 상정상인들은 이제 어떤 상인이냐면 이제 이 말총을 이제 가지고 갖다 파는 거고 총장은 말총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인들의 다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들도 수공업 집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수공업자들인데 상인 집단은 바뀐 집단들이에요. 얘네들은. 네. 자, 하여튼 정부는 난전의 선행을 막고 시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난전을 감행한 금난 정권을 확립했다. 그래서 이제 왜 금난 정권을 이제 만들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죠. 난전 선행을 막고 시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했고 처음에 형조 항성부의 근대주에서 난전 항목이 신설되었다. 자, 이때 단속의 대상이 됐던 것은 평시서 시안에 등록되지 않고 장사하는 난전 산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시전상인이 난전상에 체포할 수 없었고 대부분 사상들은 군가나 세력과 결탁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상들이 누가 결탁했다고 했죠? 그 당시 남인 세력들과 결탁했고 시전상인들은 노론 세력들과 결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시연을 오르지 않고 장사하는 난전에 대해서 시연사를 고발 없이도 산법사에 직접 담속할 수 있는 규정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금난정권 권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처벌권 있고 이걸 속공권이라고 해요. 속공권 있고 요거는 누가 갖고 있냐면 한성부에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남권 있어. 창남권 난전상인들 적발해갖고 뭐냐면 데리고 오는 거야. 그 간첩으로. 그래갖고 간첩에 데리고 오면 처벌은 이제 한성부 하는 거죠. 요거는 창남권은 이제 뭐냐면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죠. 이렇게 아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난전에서 시전상인들 고발 없이도 상법사에 직접 단속권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창남권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금난전 크게 난전인을 잡아줄 수 있는 창납권과 난전물 간에서 압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속공권을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잡아들인 창납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시한상인들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권리는 조선전기에 보이는 난전권과 달랐다. 자, 조선전기 때도 금난정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난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지금처럼 독점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조선전기 때는 자연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독점권이 필요 없었어. 그런데 이때 난전이라는 건 도량형을 속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량을 속여서 이제 갖다 팔 경우에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해갖고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난전 단속 권한이 있었어요. 평시서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는 다양한 사기의 불법 행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선 전기 때죠. 비시전 상인데 상업활동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금난 정권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몇 개 교과서나 이런 책들 보면 마치 이게 조선 전기처럼 이렇게 선술된 부분이 있거든요. 조선 전기의 상업활동에 보면 마치 금난 정권을 조선 전기 때 있는 것처럼 서술된 책도 있고 그 시전상인 관련된 서술에서 뭐 유기전도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다는 식으로 서술했는데 유기전은 앞에서 말했던 인조 때 만들어진 그 상인 집단들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비시정계 상인들의 성장에 따른 시전상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나가서 이들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국가 수요를 필요한 물자 원활히 공급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금난 정권의 목적도 여기 나와 있죠. 앞에 있는 목적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나 정부의 금난 정권은 난제의 발발과 이들과 손잡은 세력가들에 의해서 빈번히 좌절됐다. 특히 난제의 자본력과 판매력이 압도되어 사실상 무효가 되기도 했다. 오히려 난제 활동을 묵인하는 가운데 기존의 시정 보호 방식을 완화시켰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상 도구의 활동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사상 도구들도 시장에 새로 설치되어 물건을 독점 판매하거나 우수한 자본력으로 많은 이제 물건을 독점 구매해 물가를 조절했다. 그 결과 서울의 물가는 치솟은 서울 사람들이 생활에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서상 도구 중에 시장상으로 전환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들이 6개를 다루고 있잖아요. 유기전. 근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시장상들 수가 늘어났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그 출신들 보면 예전에 사상 도구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영조 연간에 민인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시전상인대 금난적을 제한하고 농민이나 소상인대 소금의 항해를 용인하게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시전 보호 정책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도구나 특히 시전 도구의 지속되지 않았다. 반발도 지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전 도구에서 도구, 사상 도구 외에도 시전 도구처럼 간상 도구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조 때 들어와서 금난정권과 도구 문제가 다시 이제 제기되었고, 시전상인에 대한 도시 빈민층, 영세상인, 소생산층의 저항과 물가 문제가 심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자, 그 결과 정조 15년에 통공방매를 이제 단행했다. 자, 이른바 신해통공이다. 비록 유기전 품목을 제했지만 소상인과 상상자들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의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었다. 자, 이러한 정책 이후에도 견지되어 시흥상인들의 침투로부터 중소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데, 요거는 초기 때요. 네, 이게 신해동공을 발표한 이후부터 초기 때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염두에, 그렇지만 독점, 도매, 그 매점, 사상 도구의 어떤 매점, 그 도구들 막을 수 없었죠. 결국에 물가 계속 뛰게 되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때 이 관련된 신해통공 사료 중에 기출문제 그 사료가 자료 26분에 있어요. 체제공에 관련된 건의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하여튼 경강사선 도구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허락 없이 어물전 설치 어획물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상 도구의 경우 우세한 자본력과 그 강범의 유통망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의 통제에 벗어날 수 있었고, 그만큼 이제 교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의 상공 관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시현상의 세태로 말미암아 사상도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자, 한편 사상도구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하는 가정에서 물가를 안정시켜 도시 소상인 및 빈민들의 마찰을 빚기도 했고, 겨울 1833년 쌀폭동을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1833년에 동막주인 김재순이 시전상인과 공무의 쌀값을 안정시키자 도시 송상인과 빈민들이 김재순과 사전은 쌀상인이죠. 상인들을 공격해 창고를 불태웠던 것이다. 자, 2000 신해통공은 자유상인을 조장함으로써 조선의 교환경제의 발달에 의미를 가졌다. 의미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 통공이 애초에 도구를 단속하기 위해 치리점에서 불구하고 오히려 사상 도구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권을 장악함으로써 도시 상인층의 분화 및 도시 빈민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게 한계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사료도 있는데 요 사료는 꼭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사료도 한 두세 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음, 그래서 뭐 한글 사료 이런 것들은 못 읽어요. 비변사 등록 같은 거 나오면 이걸 해석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뭐 비변사 등록,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꼭 해석을 하려고 뭐 한자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시간 낭비 같아. 시성이 떨어져. 음. 그거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걸 하려면 진짜 한 번만 전공해야 되고, 그 한 2, 30년 공부해야지 술술 익히는 거지. 이걸 누가 지금 비문서 등록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거를 전문가도 옥평 찾아가면서 이제 해석하는 걸 어떻게 이제 딱 주어지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이제 자기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이런 그 사료도 있죠. 푸센 사료 같은 걸 좀 읽고 눈에 발라두는 게 좋아. 그래서 요즘에는 사료 공부 없이 그냥 뭐 몇 개 개론서나 요약집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요. 사료가 주어지고 이제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딴 나라, 딴 시대와 시기와 뭐 혼란해서 겹쳐가지고 제대로 답을 이제 도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읽어두세요, 이거. 네, 유튜브 볼 시간에 뭐 SNS 할 시간에 좀 읽어두시면 그냥 눈에 익혀주시면 단서 극복으로 이렇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사료라도 후셈이나 우리 역사 내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중요한 사료라도 봐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86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심플생 286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무역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청나라 무역하고 여기 보면 이제 쭉 있고
있는데 뭐 책문후시라든지 만상후시 뭐 등등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굳이 여기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본 게 뭐냐면 인삼이 그 당시 잘 팔렸다. 그 정도? 그래서 인삼을 가공해서 만든 게 홍삼인데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제 뭐냐면 홍삼 같은 건데 아마 이게 운반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삼이 많이 이제 팔리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인삼도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하고 또 미국산에서 보면 또 미국산 인삼도 있어요. 근데 그 인삼들 비교할 때 조선 인삼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하여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간의 무역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 간의 무역 중에 기후약조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예. 1607년에 해당경 세안사를 명보고 외교사절이 일본에 가고 강해군 원년에 기후약조를 체결했다. 기후약조를 체결한 이유 저번 날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후금이 등장했기 때문에 외와 처가 지어서는 이제 앞뒤로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외하고 처를 질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후약조를 체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약조에서는 그 외교 창구를 대마도 일어나고 사행무역은 대마도 간의 어떤 진상과에 대한 회사 형식으로 이어졌으며 그 장소도 외관으로 이제 제한됐다.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 거야.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다니까 예전에 허용해줬더니 지도를 그려가면서 올라왔잖아요. 그 지도를 보고 또 임진왜란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한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조선이 필요한 가나에 분도 매매됐으며 별도 요 안에서도 이제 사무역과 밀무역이 행해졌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등호포 외관이 있다가 그러다가 1678년 초량으로 확장 이전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외관 두 개가 있어요. 등원포하고 그다음 초량 외관이 이렇게 있고 등용포 외관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그 계양매 등호포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했던 거고 초량이 있는데 가끔씩 부산 지하철 보면 초량이라는 곳이 여기 있더라고요. 거기 예전에 외관이 있었던 거야. 그 외에도 이제 외관도 각곳 곳곳에 있었어. 등원포 초량은 대표적인 거고 곳곳에 외관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에 이제 뭐냐면 이게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거는 각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외관하고 상대했던 이제 상인들이 동네 상인들 줄여서 내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당시 부산의 중심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개시를 하는데 이 동네 상인들 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이 팔고 무역을 하고 싶으니까 후식 무역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인삼대왕 고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17세기 이래는 이제 일본이 은사출이 떨어지니까 순도 20% 은하까지 발행했지만 막부에서는 조선과의 인삼무역이 인삼이 중요하기 때문에 80% 특별 은하를 주조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순도가 낮은 거는 악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하지 않고 좀 더 순도가 높은 은하를 해야지만 인삼을 이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조선의 인삼을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인삼 대왕 고운 같은 그 은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삼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뭐냐면 은하가 조선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도 이제 반도체 이제 기술 유출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종자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일본에서도 종자를 구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자체로 생산을 해요. 근데 풍토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 일본에서 생산한 그 인삼은 좀 품질이 떨어지죠. 2등급 정도?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뭐 인삼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거 뭐 거기까지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되신 분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상평통보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래서 이 상평통보는 예전에 한번 전항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의 농업생산의 발달과 교환경제의 진전으로 인해 화폐경제에서도 금속을 소재로 하는 명목화폐 발행이 절실해졌다. 자, 이에 국가에서 상평통보를 주조 발행했는데
상평통화가 급속하게 화폐 경제 중심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더욱 촉진되었고 상인 내 분화도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화폐 역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정근대사에서 돈을 한자로 천하, 또는 패, 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패는 돈의 소재 앞에 포기하여 직문에 된 돈이며 포하나 포패, 단종이나 문데 그냥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넘어가고 자, 조선건국 이래 국가는 태종 때 저하, 그 저하는 좀 외워두셔야겠죠. 저하. 그래서 저하는 종이화폐야.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원나라의 교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 고려 말기 때도 저하를 사용했는데 세종 때도 저하를 사용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잘 못하다 그냥 없어졌고 그 다음에 최초 이제 조선시대 때 금속화폐가 뭐냐면 조선통보예요. 예. 이게 세종 때 만들어진 그 그냥 최초의 그 금속화폐다. 예, 조선시대 때 만든 최초의 금속화폐고. 음. 아, 이게 조선시대 때요. 고려시대가 아니라. 예. 고려는 건운중부죠. 자, 세조 때는 철저히 일종의 전패등이 있었다. 예.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돈 사용했다가, 그 뭐냐면, 전쟁 시에 하사촉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철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철전. 동전이 아니라. 근데 철전은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시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철전을 뭐냐면 동전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예. 개나소나 있으면 누구의 의미가 없잖아. 뭐 어떤 담보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금속 화폐 같은 걸 친일량 화폐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죠. 철전보다는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은 너무 시기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좀 그렇고 은화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중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동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죠. 아니면 예전에 송나라 때, 그러니까 송까지는 이 동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은은 이제 원나라 이후부터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그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조선은 별개의 경제 권역을 허용하지 않은 강력한 중앙 집권인데다가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는 국가 경제에서 쌀과 면포, 헌물 화폐가 지불 수단이었고 국가에서 이제 필요한 물자를 직접 헌물로 징수하는 공납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외교육 역시 이제 국가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제화폐였던 은하의 국내 유통 역시 제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조선시대 초창기 때는 되게 면포나 쌀을 이제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조세도 거두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폐 발행 관련된 신학자 의견이 있거든요.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찍이 유형어는 사용 가치가 없는 추포가 화폐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추포라는 건 뭐냐면 물품 화폐 중에 면포가 있는데 이 면포에 좋은 그 옷감을 사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좀 떨어지는 거 있죠. 옷감. 속옷으로 만든 옷감들 사용해서 이 추포라고 해. 예. 그래서 이 추포들이 그 당시 면포지만 좀 떨어진 이 추포들을 뭐냐면 그 일종의 물품화폐로 이제 사용을 했던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축포 대신에 뭔가 새로운 이제 화폐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 당시 국가가 주도된 화폐가 이제 유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일찍이 이제 유용한 사용 가치가 없는 축포가 화폐로 사용되는 현실 목도하고 국가에서 주전하여 이들 국가적 재정에 활용하면서 반드시 동전 수익을 확신했다. 또한 중앙경제가 발달한 서울과 특정 지역에 한정된 형상이지만 화폐 경제에서 축구 대신에 은화가 사용된 형상도 주전론자의 주장을 힘쓰게 되었다. 그래서 유영호는 대표적인 신학자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이제 그 화폐관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익 같은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중농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의 이점을 논하면서 화폐가 이제 농촌 경제나 이런 것들 침해를 하기 때문에 화폐를 폐지해야 되는 전폐론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는 화폐관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 교재에 그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1678년에 동전이 주조 발행됐는데, 동전의 명칭은 상평통보다. 그래서 이제 동전의 뒷면에 주전서의 약칭을 표기하여 동전의 품질을 관리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위에 이제 동전 사용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자, 그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도 동전 유통을 촉진했다. 국가는 동전을 시장에 무이자 빌려주거나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했고요. 조세를 거둘 때도 그다음에 운반 비용이나 쌀과 면포의 생산 조건을 고려해서 동전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대동세죠. 대동세에서 그 당시 동전이 이제 사용되면서 동전도 미포 외에도 전을 이제 납부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운송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요. 운송 같은 게, 쌀 같은 게 무거우니까 이게 뭐냐, 좋은 손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나, 뒤에 아까 지명했죠? 경강상인데 배를 빌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근데 동전은 상대적으로 가볍죠. 쌀보다. 그러니까 운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동전은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소유권에서 추포를 구축하면서 추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뒤떨어진 이제 면포라고 했죠. 구축이라는 건 뭐냐면 몰아내다는 거야. 몰아내다. 예. 그래서 이 구축은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몰아내다는 거야. 그래서 추포를 시장에서 이렇게 뭐냐면 몰아내면서 농민과 농촌 시장의 화폐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전답이나 노비 같은 고가물의 거래에서도 은하는 전자 동전에 밀려서 국제통화 기능만 남겼다. 그래서 동전을 많이 사용했는데 동전을 많이 사용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은이 주로 어디에 빠져나가요? 중국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조 평가 지정제 해가지고 은경제가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하고 은하고 이제 금의 비율이 1대 3이야. 보통 이제 다른 데서 1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은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멕시코 은이든 일본 은이든 우리나라 은이든 다 어디에 몰리는 거야. 예,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가갖고 이제 금하고 바꾸면 상당히 이득이잖아. 여기는 3대 1 비율인데 금하고 은이 3대 1이죠. 근데 여기는 상당히 10대 1이죠. 그러니까 은을 여기에서 갖다 팔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야. 예. 그래서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이 중국에 갔기 때문에 그 대체물로서 동전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속화폐 보급과 유통은 다른 나라보다 늦죠. 중국과 일본 및 유럽에 비해 매우 늦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나라 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세를 급납하고 일본도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가마쿠라 막부는 우리 따지면 고려시대 때요. 그때부터 이제 뭐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비해서 한참 늦는 거죠. 하지만 16세기 이전에 유라시아 대륙의 농촌사에서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서 비금속 화폐를 사용했고 그 후에야 금속 화폐가 농촌 시장에 보급됐다는 사실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의 화폐 경제 발달 단계는 다른 나라, 다른 분야의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신승리 같아.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데.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전의 보급과 전환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전환은 돈이 부족한 현상을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용어, 지금의 경제적 용어는 디프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그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하죠. 전환을.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전환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시탁자 그 관련된 내용 할 때 한번 언급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전환을. 그래서 이제 전환도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예. 자,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전황의 배경을 이제 좀 볼 텐데,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조선왕조 화폐 정책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조선왕조 화폐 정책은 뭐냐면 동전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동전하고 그 면포를 번영한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못했어. 수요덕만큼. 예. 그러니까 이제 총통화 정책에서 지금 현대적 용어에서 이제 얘기하면 총통화 정책에서 50%는 동전이고 50%는 면포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일 때 면포가 50% 차지하니까 동전을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못하잖아요.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전이 이제 가뭄영상, 정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동전 자체가 일종의 투기 대상이 된 거야. 투기 대상이 되었고, 이게 이제 시장에 퇴장을 하죠. 시장에서. 그래갖고 자기 이제 뒷마당에 이제 묻혀두거나 어제 보물창고에 묻혀두고 그렇게 동전 돌지가 않아. 그러니까 돈이 안 돈다는 것은 뭐예요? 경제에 큰 타격을 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전 부족 현상들이 가속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일환으로 동전이 투기 대상이 되고 이제 뭐냐면 시장이 퇴장되면서 동전이 두지 않고 자기 집에 묻어두거나 또 어떤 방식의 고리대 같은 것들 하죠. 그래서 이 고리대를 이제 화폐를 이용해 갖고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동전이 제대로 돌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냐면 동전을 공급하기는 구리를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구리 강산이 이제 채굴이 잘 안 됐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을 거쳐가지고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동전을 기반 둔 화폐 경제가 정착함에 따라서 교환 경제가 필요 통화량이 증가되고 됐고, 교환 경제 발전 양상은 장시 수의 증가와 하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요때 하면서 동전의 필요성이 더 하게 되죠. 필요하게 되죠.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장시는 읍지 중심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농민이 거주하는 생산 지역까지 확산됐고, 장시에는 화폐는 동전이 주류였다. 또한 동전은 거래 수단뿐만 아니라 축장, 가치를 저장할 수단으로서 그 각광을 받았다. 자, 이에 발맞춰서 국가의 이제 재정 운영 역시 급납 조세와 화폐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이 동전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1698년 이후 동전의 공급, 즉 주전이 중단됐다. 동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계기가 확대되고 동전에 대한 투기적 수요까지 겹치면서 결국 숙종 말에서 영조 초까지 화폐 경제는 전반적으로 물가 하락, 즉 동전의 가치 상승한 반면에 다른 상품의 가치가 하락되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은 이들 이제 농사에 흉년을 든 것을 비유해서 동가문, 정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황이 일어나면 전반적으로 물가 하락이 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나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게 경제에 타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잃어버린 40년 일본의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그 이후 일어났던 그래서 막 투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동산 폭락하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40년 시기 때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 하락 때문에 일어나는군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뭐냐면 구한말 때 19세기 때 이제 화폐개혁 어, 화폐개혁 하는 과정에서 1904년인가? 그 메가드 화폐개혁 할 때도 전황이 일어났죠. 뭐 이렇게. 자, 이미 동전이 교환경제에서 잠깐만. 자, 동전이 교환경제에서 화폐가 정착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동전 업계에서 자신의 생산물을 헐값을 팔아야 했고 동전을 매개로 한 고리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몇 배 수탈을 당했다. 또한 전황으로 인해 화폐 경제가 고갈되면서 전국적인 교환 경제가 위축됐다. 그래서 전황의 부정적인 영향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전황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이익 같은 사항은 전폐론, 그러니까 화폐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제시를 했죠.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전환과 함께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전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화폐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정황과 관련돼서 또 공시정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공시정황을 정황의 한 일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전황을 이제 영조 때, 숙조 영조 때 일어난 걸로 돼 있고, 공시정은 정조 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시전황은 이제 정조 때 일어난 걸 그 확신한 것 같은데, 전황은 영조부터 해갖고 19세기 순조 때까지 계속 일어났던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는 마치 전황하고 공시전황이 그 전황의 일종의 공시전황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전황은 거시지표상 뭐냐면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를 하락하는 거고 동전이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유통량이 물자 유통량 그 적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정황이고요. 네, 거시경제 지표, 거시경제의 흐름 관련 내용이고, 이 공시정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하고 별개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그 시전상인들이 그런 자금이 메말려 있는 형태죠. 그 당시 사상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시장사들이 뭐냐면 돈줄이 말려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돈줄이 말려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의 부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데, 여기에서 마치 이 공항 있고 그 전항이 있고 그러니까 전시 아니 그 전항이 있고 여기 전항이 있고 여기 공시 전항은 그 안에 있는 개념처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개념이야. 앞에서 말했지만 이 전항은 디프레이션이라는 어떤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기업에도 돈줄이 말려 있는 유동성의 곤란, 유동성 함정, 유동성의 이제 부족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요거는 마치 이렇게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여기 큰 범위고 여기 작은 개념처럼 하고, 마치 영조 때는 공학, 그다음 정조 때는 공시정학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 이게 좀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시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개념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자, 거기에서 이제 18세기 후반에 이거 또다시 정황이 일어났는데, 이때 정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의미의 정황이 아니다. 이는요, 다른 별개의 정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이전과 달리 화폐 부족으로 인해서 교환경기 교환도 없었고, 오히려 서울시장, 그의 공신대 국가에 대한 어용사인데, 요거 잘못된 거야. 화폐 부족으로 인해 교환경기 고려했다는 건 요 전황을 얘기하잖아요. 야, 그런데 이제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전황은 정조 때 숙종 때부터 해갖고 세조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거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예. 근데 여기는 좀 잘못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교환경제 주도권이 특정상인 공인 및 시전상인들에서 사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상의 상업자본들이 공인 및 시전상인들이 그걸 압도하면서 공시인들, 그러니까 공인하고 시전상인들 자금이 부족하는 유동성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던 거죠. 이른바 공시정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시정황은 이제 어떻게 대응했냐. 자, 그 당시 공시정황의 초창기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정부가 사상도구를 단속하고 공시인들에게 자금을 들여서 공시체제 동요를 막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냐면 물가 상승, 서울시장 고립 등 교환경제 왜곡이 불러일으키니까 정부는 그 당시 이제 그 다시 이제 시전의 유통 독점권이 난접법을 정비해갖고 상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요. 이를 통해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깨하는 정책 방침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시인들 도입을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연경제, 시장경제에 맡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전황은 언제 해결됐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 전황은 그 언제 해결됐냐면 숙종 때 가서 해결된 거야. 숙종 때. 숙종이나 순조 때 가서. 돈이 이제 모자라는 정황 있죠? 요 정황을 얘기해요. 요거는 순조 때 가서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됐냐면 헌물화폐 면포 사용을 포기하고요. 아까 이제 전황의 배경 중에 하나가 면포하고 동전을 뭐냐면 같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동전을 주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동전만이 유일한 화폐로 인정했죠. 동전만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대규모 주조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대규모 주조를 해서 그걸 해결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구리강산 같은 거 있죠? 구리강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화폐 유통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자 중앙관청으로 집중시켰어요. 예전에 상평통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관청에서 이제 한 게 아니라 중앙관청 중앙관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청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지방 구대에 있는 그 오군영이나 이런 데서 도하기도 하고 군영에서 하고 하는데 이 화폐 유통의 이제 주조권을 뭐냐면 중앙관청에 집중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통화 관리를 엄격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을 이제 전황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황하고 공시정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거다. 여기는 디프레이션 개념이고 요거는 유동성 관련된 부족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폐에 대한 신학자의 인식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다 넘어가기도 하죠. 요거는 따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자, 신학자들 인식 중에 크게 이제 뭐냐면 회전론이 있고 용존론이 있어요. 네. 회전론은 화폐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야. 네. 이익이 이제 주장했던 거죠. 이익. 요게 08년 기출문제 나왔죠. 사조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중농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중농주의자들 입장에서 동전 확대로 인한 상업 발전이 농민들에게 이제 뭐냐면 피해를 끼친다. 농민 몰락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화폐를 폐지하자. 뭐 이익도 있지만 뭐냐면 손해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폐전론을 주장했던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은 용적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이제 보이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약용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박제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등등등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유형 같은 사람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화폐 연구를 토대로 국내 유통을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화폐 유통 국내 화폐 유통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폐를 식량과 함께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리고 국가 수익과 지출의 화폐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품화폐를 축포 금지 간용비를 금속화폐 지급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 정영도 이제 뭐냐면 이 화폐 유통을 이제 현실 인정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정영이 중농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은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중농주의적인 성격도 있지만 중상주의적 성격도 또 동시에 있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 농본주의 입장에서 화폐 유통의 구조를 개선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화폐가 생산 유통의 매개체와 국가 경제 주요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요거 이제 그 화폐를 좀 약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통제 기관으로서 이제 오늘 한국은행처럼 전환서 같은 걸 설치하자는 거죠. 전환서. 그래서 여기에서 화폐 주조의 관리를 체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전환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이제 그 밑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안말티 전환국 있잖아요. 약간 그 명칭이 비슷하죠. 예. 그거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밑에 있는 조폐공사도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액전에 이제 뭐냐면 통용과 너무 동전에 이제 매달리지 하지 말고 그만한 은하도 주저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것이 정영이고요. 그다음 박제가가 있는데 박제가는 양화. 양화라는 것은 뭐냐면 금속화폐를 만들 때 이게 이제 순도가 높은 것을 양화라고 하죠. 금의 순도가 높은 걸 양화. 근데 금환을 만들었다 해도 순도가 떨어진 거 있죠. 은이나 다른 잡동사니들 청약 같은 거 섞어갖고 만든 그 악화 이렇게 하는데 양화를 주장하자 순도가 높은 것을 주조하고 그래야 그 화폐 신뢰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유통을 통한 상품 유통을 장려하자. 그래서 화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상품 교환하고 연결됐죠. 상품 유통하고 연결돼서 장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나 유용업, 전형업, 박제가 등이 이런 이제 그 화폐에 대한 어떤 그 대체, 시각적 인식,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 분석할 때 한번 더 한번 보세요. 이익에 이제 패전론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수공업으로 넘어가자. 수공업으로. 네. 수공업 관련된 내용은 의외로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좀 약간 지금까지 뭐냐면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11년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오고 나서 강간무소식이야.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좀 볼게요. 잠깐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마지막 인증번호죠. 마지막 인증번호 58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58번이에요. 예. 여기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그 뭐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나서 강독을 좀 해볼게요. 그래야지 좀 그 이해가 좀 빨리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조선시대 때 이제 그 강상경의 변화 과정을 보면요. 조선 초기 때는 국가가 강상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방 수령관이 도예관이 돼갖고 이제 지방민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강산을 이제 채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역 정황이 너무 심했어.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16세기 들어오면 강상 동원에 이제 그걸 하는 대신에 미와 포 이제 대납을 하죠. 그래서 이걸 받고 이제 인력을 고용해갖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대명무역이 이제 활발해져. 응의 결제 수단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은강 개발에 일본 민간 자본이 참여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해치법이 이제 발견되죠. 해치법. 이거 외워주세요. 이 해치법은. 요 해치법 같은 경우에는 은하고 납을 분리시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인데 그 당시 일본이 전국시대였어요. 그래서 전국시대 각 국이 세컨코 다이모들이 그 당시 이제 은강을 개발해갖고 그걸 바탕 군사비 충당하고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채취법이 일본에 전파돼서 오히려 일본에 많이 사용됐다. 그래서 예전에 동아시아 교과서에 이 해치법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17세기 초를 보면 이게 양난 이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그 오군형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오군형에서 이제 뭘 하냐면 조총과 하약도 제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 왜 하냐면 처음에 조총과 하약을 각 부분에 위임을 시켰어. 근데 뭐 얘네들이 뭐 조총과 하약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산인과 수공업자들 무기 제조에 위탁하는 방식을 했는데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군형에 이관을 시켜버려. 그래갖고 이제 지방간청이 아니라 오군형에 이관시키는데, 자, 오군형이 이관하면서 이 조총과 하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물자들이 필요하죠. 철도 필요하고, 동도 필요하고, 유황도 필요하고 등등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강상개발권도 오군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군형에서는 그 당시 은납징수권 및 강상개발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강간제도를 실시해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또 파견해갖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7세기 넘어가면서 시작된 것이 설정 수세제예요. 자, 설정 수세제는 이제 설정과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뭐냐면 세 식으로 나눠요. 체험관제, 별정제, 물주제 이렇게 이제 세 식으로 나누군요. 설정과 수세를 누가 하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자, 처음에 실시한 설정 수세는 체험관제래요. 그래서 은채굴권과 징수권을 호주에서 이관. 원래는 이제 은채굴권하고 징수권을 오군영에서 강간이 이제 했다고 했죠. 강간. 그런데 이거를 호조에 이제 이관을 하죠. 그래서 납은 이제 총알을 쓰기 때문에 납 같은 경우에는 총알 쓰기 때문에 오군영 하지만 납하고 같이 이제 은이 체결되잖아요. 그래서 은 체결권은 호조로 이관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호조 이관되고 나서 호주가 총 관리하에 그 부상대군을 참여시킬 목적을 설정은 이제 부상대군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수세는 호주에서 파견한 체험관이 와갖고 걷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앞 시간에 조선 전기 때 국가가 강제로 이제 그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 피업 정황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입장할 때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여기 부상대구들이 와가지고 돈 많은 애들이 설점이라는 건 강산을 얘기하거든요. 강산을 이제 뭐 개발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일부 부상대구 떼먹고 나머지는 새 걸 갖다 바치는데 이걸 채은간이 이제 뭐냐면 걷는 거죠. 그래서 요때 설정의 주체는 부상되고 수세는 채은간이 나왔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됐어요. 왜 계획대로 안 됐냐면 부상대고들이 있긴 있지만 17세기 그 중반 때는 호종 당시에는 그렇게 강산 개발할 정도로 뭐냐 부상대고가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실제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납체 물건과 징수권은 그대로 오군형이 유지되죠. 간간을 확인해서 했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은하고 납이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은을 체결하면 당연히 납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은체 물건은 호를 갖고 납체 물건은 이제 그 뭐냐면 오군형 유지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래가지고 은납 징수권을 아예 그냥 통째로 호주에 통합돼요. 납은 이제 거두면 이제 밑에 오군형이 나눠주고. 자, 그래서 이제 호조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시작된 별장제요. 그 시기 때. 별장제는 숙종 때 만들어진 거야. 숙종 때. 자, 이때 이제 한양 부상대구와 호조와 육작대에서 별장을 파견하죠. 예. 그래서 별장이 뭘 담당하냐면 그 설정과 수색을 담당하고 밑에 경영은 두목이 담당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별장이 수세와 설정을 다 했다. 예. 설정과 수세 주장이 별장인데 문제는 이 별장은 주로 이제 서울에도 파견된 거잖아. 한양 부상되거나 호주니까 양반관리나 이제 한양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부잣집 그 상인집 한양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그 별장을 파견한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걷어진 세금들은 지방에서 이제 재정을 편입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 중앙으로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중앙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고 지방에 다 이제 거점을 두면서 지방에서 돈 벌어놓은 거를 다 이제 중앙에 서울로 이렇게 본사로 해갖고 뜯어내는 형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지방간 입장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마음에 안 들겠어요? 당연하죠. 지방 재정을 자기가 지금 자기 지역에서 강산 개발하는데 그 수익금을 다 중앙이 올라가고 그 지방에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방 관료들 입장할 때는 이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정부 몰래 잠체를 해요. 잠체. 그래서 잠체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잠체가 발생하고 또 강산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몰리니까 강산 개발 금지령을 공표해요. 네, 18세기 중반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잠체를 주도했던 것이 부상대구들이죠. 요때 17세기 중반 때 부상대구는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지만 17세 후반 때는 부상대구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부상대구들이 지방 관료들과 손을 짝짝꿍 해갖고 잠체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세 후반 영조 때 들어가면서 시작된 게 물주제예요. 물주제. 그래서 물주제는 뭐냐면 종전에 이제 한양 부상대구와 호주와 유적대가 별장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게 잠체가 선전되고 잠재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별장제를 폐지해. 그래서 설점은 이제 요때 지방 관료도 짝짝하고 했던 상해 물주들이 뭐냐면 설정하고 호조에 승인하네. 수세는 수령이 징수해서 호조에 납부해요. 그래서 수령이 징수하고 그중에 일부는 지방세로 돌리고 일부는 호조로 이렇게 중앙에 납부하는 그 방식을 했다. 그래서 요때 설정의 주체는 상해 물주고요. 그래서 수세의 주체는 수령이죠. 예. 그러면 이제 상해 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자금을 대주고 실제 강산 개발과 운영은 덕대 또는 용주에게 맡겨요. 이게 뭐가 비슷하죠? 자본과 경영이 분리됐다.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움직였다. 그래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됐고,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덕대는 그 밑에 또 십장을 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또 관리하죠. 그 얘네들이 또 안에서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본주의 방식이 이제 도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면 요 세 가지가 그 별장제하고 물주제가 시기적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같이 설명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헷갈려. 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력이 딸린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 서술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뭐냐면 포에티크 사전인가?
거기에 가거나 논문책에 뒤져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정도 파악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설정과 수세 주체에 따라서 설정은 수세는 채용간제 때는 설정은 보상되고 수세는 채용간 이렇게 있고 벌장제는 설정 수세 다 별점하고 그다음 물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교과서에 물주제가 많이 나오죠. 설정은 주로 상위 물주, 그다음 수세는 수정, 징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한국 통론에 있는 그 수어 발달 관련된 내용을 읽으시면 상당히 이해가 이제 빨리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있고 후생도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예. 그리고 내일은 제가 후강을 하겠습니다. 후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주말 때, 주중 때 한번 날 잡아갖고 좀 해볼게요.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양사 지금, 강독 부분을 지금 4월 말 정도에 제가 주중에 또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추후에 공지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